너는 정신 차려야 해. 한국에 가야겠다. 아빠 제발 한국만은 가기 싫다고요. 넌 아직도 네 잘못을 몰라. 당장 한국으로 가거라. 미국의 가정집에서 고등학생이 울면서 아버지한테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절대 가기 싫다고 하면서요. 아버지는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하면서 한국에 가서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산드라이고 미국 고등학생이에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들과 어울리고 파티에 가고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보냅니다. 학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성적이 괜찮은 편이지만 노력을 많이 하지는 않죠. 하하. 저는 다양한 집단이 있는 큰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저와 제 친구들은 꽤 인기가 많은 편이죠. 작년에 저희는 졸업 앨범에서 베스트 드레서로 뽑히기도 했어요. 저는 귀여운 옷을 입고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을 좋아해요. 저에게 이미지는 정말 중요하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학교에서 특정 그룹, 특히 아시아 학생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 보이는 한국 남학생들이 많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마음속으로는 그들의 성격이나 노력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이 아니라 스타일이나 머리 모양 같은 피상적인 것들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켰죠. 돌이켜보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싶지만 그때의 저는 많은 한국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헌신과 절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파티와 쇼핑으로 바쁠 때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우등 수업을 듣고 학술 동아리에 참여하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죠. 제 친구 맥스는 확실히 제 편견을 힘을 실어주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회사가 중국 기업의 큰 거래를 잃은 이후로 중국인을 정말 싫어했기 때문이죠. 그는 복도에서 아시아 학생들을 지나칠 때면 숨죽여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곤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발언은 괴롭힘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더 노골적이고 공격적이었어요. 저희는 지은이라는 한 한국 여학생을 몇 주 동안 모욕하며 그녀의 옷과 집에서 만든 점심을 놀리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지은이의 손에서 도시락을 빼앗았을 때 지은이의 상처받은 표정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저와 맥스에게 정학 처분을 내리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 행동이 정말 부끄러워요. 잔인하고 인종차별적이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저는 정직 처분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후회보다는 독선적인 분노를 느꼈죠.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셨고 저에게 매우 화를 내셨어요. 아버지는 저를 미성숙하고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하시며 크게 혼내셨죠. 아버지는 저에게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몇 주 후 겨울방학이 끝난 뒤 아버지는 저를 앉혀놓고 고등학교에 남은 기간을 한국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최대한 항의하며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아버지는 이미 저를 서울의 한 국제학교에 등록시켜 놓으셨어요. 일주일 후면 저는 친구들과 학교, 제 모든 삶을 뒤로한 채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는 것이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가 다른 문화에 눈을 뜨고 제 세계관을 바꾸길 원하셨죠. 하지만 당시 저는 그저 화가 나고 두려움만 가득했어요. 결국 익숙한 모든 것과 작별해야 하는 날이 왔어요. 절친한 친구 한나가 저를 꼭 안아주며 울면서 매일 문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뒤로 끌고 마지막으로 동네를 둘러보며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울까지 14시간의 비행이었어요. 음악을 들으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긴장이 풀리지를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불안한 생각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 한국은 어떤 곳일까?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내가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거대한 도시의 수많은 인파와 시끄러운 소음에 압도당했어요. 미국에서의 조용한 교회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저를 맞이했어요. 그 남자는 자신을 이홍구라고 소개하며 제 짐을 벤에 싣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시내를 달리면서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번쩍이는 네온사인 인도를 가득 메운 수많은 인파를 바라보았어요. 어쩌면 멋진 모험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벤이 도시 외곽의 한 대형 창고에 차를 세우자 낙관적인 느낌은 금세 사라졌어요. 여기가 제 새 집이 될 곳이라고요? 홍구 씨는 저에게 다인실의 작은 간이 침대를 보여주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까지 출근하면 돼요. 그가 무뚝뚝하게 말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출근이라니요?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완전히 기운이 빠진 저는 딱딱한 침대에 누웠고 시차 적응에 지쳐서 울기도 힘든 상태였죠.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에서의 시작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헐렁한 회색 점프수트를 건네받고 하역장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하역장에는 상자와 팔레트가 끝없이 쌓여 있었어요.
거친 감독관이 저를 가리키며 한국어로 무언가를 외치더니 트럭에서 상자를 내리라는 손짓을 보냈어요. 그렇게 저는 무거운 상자와 화물을 트럭에서 창고로 옮기는 일을 시작했어요. 일은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지루했어요. 몇 시간만 지나면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욱신거리고 온몸이 아팠죠. 너무 지쳐서 지저분한 작업복을 벗기도 전에 저는 침대에 쓰러지곤 했어요. 이런 하루하루는 계속되었어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된 육체 노동을 하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다시 일을 하기 위해 비틀거리며 침대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죠. 매일 아침 또 다른 긴 교대 근무의 시작을 알리는 감독관의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비참했어요. 아버지가 제 동의 없이 저를 이런 상황에 몰아넣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죠. 제가 여기서 정확히 무엇을 배워야 하는 거죠? 제가 배운 것은 육체 노동이 싫고 집에 가고 싶다는 것뿐이었어요. 처음 몇 주 동안 제 일기장에는 근육통, 지루함, 언어 장벽에 대한 좌절감 등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떤 날은 퇴근 후 너무 피곤해서 샤워를 건너뛰고 땀에 젖은 점프수트를 입은 채 바로 잠자리에 들기도 했죠. 지저분한 주변 환경은 완전히 역겨웠어요. 저는 아름다운 집에서 쫓겨나 혹독한 노역을 강요당하는 공주가 된 기분이었어요. 심지어 저는 제 상사를 사적으로 사악한 계모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저는 한국 동료들과 최대한 교류하는 것을 피했어요. 제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제 불행에 연루되어 있다고 비난하고 있었죠. 하지만 천천히, 서서히 무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일기장에 화를 내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고된 노동으로 인한 초기 충격과 피로를 극복하고 나니 주변 사람들, 특히 한국인 동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가기 시작했죠. 대부분 제 나이와 비슷하거나 많아야 한두 살 정도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부모님이 비싼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모두들 창고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자를 나르고 싣는 틈틈이 교과서를 공부하고 노트를 복습하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저만큼이나 피곤했을 텐데도 불평하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있었어요. 공동 취침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했죠. 자기계발에 대한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은 또한 제 무뚝뚝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따뜻하게 웃으며 저에게 인사하는 등 변함없이 예의 바른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제 옆에서 일하던 혜준이는 제가 도시락을 싸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을 눈치채고는 어느 날 오후 수줍게 자신의 남은 사과를 내밀기도 했어요. 제가 고맙다며 사과를 먹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다른 과일에 대한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 주었죠. 이런 관대함과 친절함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에 대한 저희 고정관념이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이 젊은이들은 결단력, 교육에 대한 열정, 이타심 등 저에게는 부족하지만 존경할 수밖에 없는 자질을 보여주었어요. 육체적으로 고된 일을 하면서도 학업에 전념하는 동료들의 모습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그들은 근면과 인내를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스스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사회적 지위 유지,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 단순한 게으름 등 제가 학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그에 비하면 너무나 사소하고 미성숙해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고향에서는 편협하고 피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했음을 깨달았어요. 무엇보다도 한국인은 외모와 지위 상징에 집착하는 1차원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동료들을 관찰할수록 한국인들은 더 자상하고 겸손하며 깊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몇 주가 지나면서 불평은 이제 거의 줄어들었어요. 업무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 버텼죠. 한국 동료들에 비해 나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일하는 팀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고된 창고 노동이 즐거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일을 통해 제 자신의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육체 노동은 저보다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일을 무시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태도가 얼마나 오만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정직한 일에는 가치와 목적이 있었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정오를 넘겨자고 친구들과 아이스 라떼를 마시며 몇 시간 동안 넷플릭스를 보는 등 집에서 누렸던 편안한 생활을 그리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경험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죠. 몸은 더 강해지고 마음가짐은 더 성숙해지고 있었어요.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몇 주가 몇 달로 바뀌었어요. 저는 한국어의 기초가 잡히면서 동료들과 더 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동료들은 점심을 같이 먹으며 제 발음을 교정해주고 말하기 연습을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저에게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퇴근 후 어느 날 저녁, 혜준이는 창고 부지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카페로 저를 데려갔어요. 거의 포장마차에 불과했지만 저희는 어스름 속에서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녀는 제게 자신의 가족과 미래의 야망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어느 날 밤, 혜주는 저에게 미국은 어떤 곳이야? 영화에서처럼 화려하고 신나는 곳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어떤 부분은 확실히 그렇지. 하지만 미국도 어디를 가도 삶은 힘들어. 어디를 가도 도전은 있으니까. 그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혜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받아들였죠.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미국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한국을 열등하게 묘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제 시야가 넓어졌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제가 느낀 또 다른 문화적 차이점은 동료들 사이에 강한 공동체 의식과 전통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소속감을 느끼길 진심으로 바라며 추석과 같은 한국 명절에 저를 초대해 주었죠. 동료들과 함께 추석 명절에 참석하고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나누고 아름다운 의식을 지켜보는 이런 경험은 고향에서 즐기던 호화로운 파티나 행사보다 이상하게도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고 마음을 열라고 상기시켜주는 깊은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문화 전통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뿌리 깊은 의미와 기쁨을 통해 저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었죠.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특히 수학에서 계속되는 학업 부진이었어요. 대부분의 수업이 한국어로 진행되다 보니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대수학 중간고사에서 낙제했을 때 지도교수는 저에게 과외를 받으라고 권유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이미 너무 압도당한 상황에서의 공부는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곧 한국에서의 삶을 꾸려나가려면 언어와 수학 실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못해 진호라는 대학생 과외 선생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수업을 받으면서 분수와 방정식을 공부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지루했어요. 하지만 진호는 이해가 될 때까지 개념을 세분화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지도해 주었죠. 덕분에 제 실력은 꾸준히 향상되었고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진호의 도움으로 연말까지 대수학 성적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더 넓은 여정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육체 노동과 마찬가지로 저는 교육이라는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법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식은 자신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적용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한국에서 1년 가까이 지낸 지금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 자신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어요. 이제 한국은 이곳을 오는 것에 대해 저희 원망하던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만들어 주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면서 모든 역할과 직업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죠. 또 혜준, 진호 선배와 같은 멘토들과 교류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문화적 전통에 몰입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고정관념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헌신, 충성심, 청결함, 기계를 보면서 제 선입견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무지하고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죠. 열린 마음으로 이곳에서 만난 친구들은 제 삶을 빠르게 풍요롭게 해주었어요. 여전히 언어와 문화적 장벽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옛 친구들을 생각하면 향수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이번 여정을 통해 이전에는 부족했던 글로벌한 시각을 저는 갖게 되었어요. 앞으로 남은 한국에서의 시간을 기대하며 이곳에서 최대한 많은 지혜를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에요. 겸손, 근면, 공동체에 대해 배운 교훈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1년 가까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일하면서 제 시야는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육체노동으로 시작된 한국 생활은 문화에 대한 몰입의 여정으로 바뀌었죠. 인내심 있는 동료들에게 몇 달간 한국어를 배운 끝에 저는 이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장복이나 음식 주문과 같은 간단한 일들도 이제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은 처음 도착했을 때만큼 혼란스럽고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창고에 있는 작은 잠자리를 집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혜준이가 예쁜 커튼과 벽에 걸린 사진으로 제 작은 방을 꾸미는 걸 도와줬어요. 몸도 육체적인 노동에 적응했고 제 몫을 해내고 있다는 자부심도 생겼어요. 하지만 이런 일상에 어느 정도 적응할 무렵 상사로부터 근무지를 옮기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남해안 도시인 부산에 새로운 물류창고 시설을 오픈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첫 직장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에 의외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버스를 대절해 주었어요. 몇 시간 더 남쪽으로 이동하자 사찰이 점점이 박힌 푸른 언덕이 서울의 복잡한 고층 빌딩을 대신하고 있는 풍경이 보였어요. 저는 한국의 다양한 풍경과 건축물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반짝이는 새 창고에 도착하니 반짝이는 금속과 높은 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층 빌딩과 첨단 건물이 항구 지역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톡 쏘는 냄새가 코를 가득 채우는 가운데 갈매기들이 큰 소리로 지저귀며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비좁고 혼잡한 서울의 거리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죠. 이제 베테랑 직장인이 된 저를 회사에서는 10대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팀의 감독관으로 임명했어요. 갑자기 다른 사람들을 감독하는 리더 역할을 맡게 되어 놀랍기도 하고 조금 겁이 났기도 했지만 자존심을 부리기보다는 열심히 일하고 솔선수범하기로 저는 결심했죠. 취임 첫날, 저는 크루들을 한자리에 모았어요. 저는 아직 서툰 한국어로 저희는 모두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돕자고요. 직원들은 자신들의 상사가 될 이 젊은 외국인 여성이 신기한 듯 저를 쳐다봤어요. 저희는 곧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저는 작업 흐름을 정리하고 품질 관리를 모니터링하는 동안 그들이 물품을 운반하고 운송하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했죠. 신입 사원들은 수줍어하고 자신감이 없던 처음 입사했을 때의 제 모습을 떠올리게 하곤 했어요. 저는 처음에 제 모습을 떠올리며 저의 경험을 토대로 그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교육했어요. 또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직장 내 커뮤니티 형성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모두가 함께 모여 유대감을 형성하고 팀워크를 통해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도록 했어요. 아직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함께 밥을 먹는다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죠. 점심시간에 임시로 마련된 카페테리아에서 저는 모두에게 자신과 자신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재현이라는 한 남학생은 엔지니어가 되어 한국의 기술 미래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여학생인 소희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아이들의 장래희망을 들으며 한국 아이들이 지위와 외모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청소년들은 허영심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강한 직업 윤리를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저희의 일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다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젊은 선원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제 창구 직원들보다 훨씬 더 거칠었죠. 저는 그들의 시시덕거리는 말을 재빨리 차단하고 단호하게 일을 하고는 했죠. 하지만 제가 단호하다는 것을 깨닫자 선원들은 저를 존중해 주었어요. 저희는 배 짐을 싣는 일을 도우면서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게 저희는 인내심과 열린 마음을 통해 문화를 뛰어넘는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 외에는 부산의 지역색에 더욱 몰입하기 위해 일과를 정했어요. 매일 저녁 근무가 끝나면 저는 바닷가 대로로 걸어가곤 했습니다. 노점에서 시럽이 듬뿍 들어간 달콤한 호떡을 작은 종이 콘으로 사서 한 입 베어 물며 걷곤 했죠. 차가운 바닷물에 발가락을 담그면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고기를 잡는 어부, 산책로를 따라 유모차를 밀며 걷는 부모, 댄스 연습을 하는 청소년들을 보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평범한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이제를 설치해받아 풍경을 그리는 한 노인은 서툰 영어로 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공통점이 있었죠. 그는 제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했고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이 시기에 제게 위안이 되는 친숙한 존재가 되었어요. 저는 해안가 근처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매주 모이는 한국 요리 수업에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김치, 불고기, 잡채와 같은 고전적인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웠죠. 선생님들이 각 요리에 담긴 문화적 전통을 설명해 주셔서 더욱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녁 내내 동료 학생들과 함께 요리한 후 그 결실을 맛보니 엄청난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음식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수업은 낯선 사람들이 식사를 함께 한다는 보편적인 연결고리를 통해 친구로 변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물론 새로운 도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부산의 습한 바다 공기는 창고를 엄청나게 덥게 만들었죠. 저희는 작은 선풍기 하나만 가지고 무더위를 이겨내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팀원들은 더위의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끊임없이 물을 마시며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간이 침대와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트렁크만 있는 작은 숙소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서울에서는 숙소를 아늑하고 집처럼 편안하게 꾸밀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새 숙소는 다른 여학생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개인 취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삭막하고 비좁은 공간으로 느껴졌어요. 공간을 밝게 꾸미려는 저희 시도는 대부분 룸메이트들의 성화에 부딪혔어요. 그들은 제가 집에서 가져온 소품과 친구들의 사진을 산만한 잡동사니로 여겼죠. 저는 모두가 서로 다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업무 외적으로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것도 끝없는 도전이었어요. 식당 메뉴판 읽기, 공과금 납부, 길 찾기 등 고향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적인 일에도 엄청난 집중력과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낯선 기호를 해독하고 어지러운 외국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저희 뇌는 끊임없이 지쳐 있었어요. 저는 좌절에 빠지지 않기 위해 동력을 비축해 두어야 했죠.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필요한 위로와 관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저는 점심시간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영어를 듣고 익숙한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죠. 부모님의 목소리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먼 거리를 이어주는 생명줄과도 같았어요. 제 여동생 애비는 사탕과 잡지, 좋아하는 최신 팝송이 담긴 믹스테이프 등으로 채워진 귀여운 선물 꾸러미를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제가 해외에서 큰 모험을 하고 있으니 동생은 저를 더욱더 응원해 주었죠. 저는 제가 동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랐어요. 물론 친한 친구들과도 온라인으로 연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저희는 더 이상 일상을 공유하지 못했죠. 그들은 직접 만난 사람처럼 제 경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차도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데 한몫했죠. 제 절친 엠마는 학교 가십이나 주말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떨어져 지내는 것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분명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집에 돌아갈 수 있어. 그녀는 억지로 낙관적인 태도로 저를 안심시키곤 했어요. 사람들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어느 주말 혜준이를 만나러 서울을 다시 방문했을 때 특히 실감이 났어요. 전철역에서 혜준이를 만났을 때 함께 일했던 시간이 전혀 지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래된 창고에서 함께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저희는 밤늦게까지 웃고 추억을 떠올리며 주말을 보냈고 낮에는 시내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그녀는 가장 밝고 친절한 영혼과 통통 튀는 웃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말이 끝나고 헤어질 때 저는 거의 울고 말았어요. 이별이 아쉬울 정도로 평생의 친구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혜준이와의 만남은 문화를 넘어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일인지 일깨워 주었어요. 부산에 돌아와 저는 예측 가능한 물류창고 환경을 벗어나 한국어 실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길가 표지판을 읽고 심지어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에도 도전했어요. 여전히 이해력은 제한적이었지만 서툰 한국어로 말하면 바보처럼 보일 것 같다는 초기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사람들은 대체로 제 노력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었어요. 발전하려면 실수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 중 하나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한국어를 익히는 것이었어요. 이 위계질서는 미국 문화가 얼마나 직설적이고 캐주얼한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 감성에 더 잘 맞도록 의사소통 방식과 몸가짐을 조정해야 했어요. 쿠킹 클래스, 동료들과 하이킹, 예술적 전통 배우기 등 문화적 몰입 경험은 일상이 힘들게 느껴질 때 저를 다잡아 주었어요. 어려움은 일시적이지만 저희가 맺은 유대감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순간들이었죠. 육체적으로도 제 몸도 변했어요. 수년간 육체 노동을 하다 보니 남자 직원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들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생겼죠. 외모에 연연하기보다 운동 능력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짧은 헤어스타일을 선호했고 여성스러운 허영심을 버리게 되었어요. 한국에 온 지 18개월이 지난 지금 거울을 보면 짧게 자른 머리, 오랜 야외 근무로 인해 꿀빛이 도는 피부, 상자를 쉽게 들 수 있는 굳은 살이 박힌 손 등 제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내면의 깊은 성장 또한 보여주고 있었죠. 그 무렵 저는 18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어머니는 주방 직원들이 준비한 예쁜 케이크와 함께 저에게 선물 꾸러미를 보내주셨어요. 모든 동료들이 저녁 식사를 하며 한국 막걸리로 건배를 하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죠. 축하와 인정을 받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성인이 되면서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몇 년 전에 저는 이렇게 멀리 떨어진 한국 물류창고에서 제가 일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도전은 정규 교육으로는 배울 수 없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성장기에 누구나 이런 자기 확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전에는 다소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얄팍한 삶을 살았었지만 이제 저는 일의 존엄성, 공동체의 가치, 타인에 대한 표면적인 가정을 넘어서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의 특별한 여정은 제 성격을 더 넓고 깊은 방식으로 형성해 주었어요. 제 생일에 저는 앞으로의 삶이 저를 어디로 이끌든 두 팔 벌려 미래를 포용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변화에 대한 인간의 공통된 능력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니까요. 두려움과 거부를 공감과 용기로 극복하면 예상치 못한 형태로 가장 아름다운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생일 선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밝은 세계관을 선물해 주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훌쩍 지나고 이제 제 인생을 바꾸는 여정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도전은 계속되면서 보람도 커져갔어요. 저는 더 이상 자격지심과 편견에 사로잡혀 마지못해 한국에 왔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인내와 노력, 열린 마음이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죠. 10대 후반을 육체노동에 집중하며 보낸 후 저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퇴근 후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 저녁에 출석하고 쉬는 시간에는 숙제를 하기 시작했죠. 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책과 기타 자료를 기꺼이 보내주셨어요. 부모님이 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저희는 통화를 화상 전화로 전환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한 문단을 소리내어 읽을 때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미소를 보면 모든 노력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이것이 가족에게도 얼마나 큰 의미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국어 선생님의 권유로 번역된 한국 문학 작품도 더 많이 읽으며 저는 글쓰기에 몰입하기 시작했어요. 시, 미나, 단편소설은 한국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름다운 창을 제공해 주었어요. 특히 12지 동물에 대해 설명한 신화책 한 권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는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여러 번 읽어야 했고, 새로운 어휘를 찾아보기 위해 자주 멈춰야 했지만 한 구절 한 구절 풀어나갈 때 만족감이 저를 인내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국어 미디어를 접하다 보니 저의 한국어 유창성이 빠르게 향상되었어요. 이렇게 몰입한 덕분에 저는 이제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도 큰 어려움 없이 따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 텔레비전은 종종 화려하고 드라마틱한 분위기로 꽤 재미있었어요. K-팝 그룹의 복잡한 안무도 항상 저를 놀라게 했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육체 노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어요. 저는 성취감을 느끼려면 육체적, 정신적 운동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학 수업이 끝나면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죠.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이런 풍요로운 기회 덕분에 1년 넘게 지낸 부산이 드디어 집처럼 느껴졌어요. 제 작은 숙소가 더 이상 비좁고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죠. 어눌하게 들리던 사투리도 이제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음악처럼 느껴졌어요. 너무 맵거나 자극적이라고 생각했던 음식도 이제는 먹고 싶어졌어요. 한국어를 꾸준히 사용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동네 빵집의 손님이나 동네 커피숍의 단골 어르신들과도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그들은 저희 노력을 칭찬하고 한국의 지혜를 공유해 주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정중하게 경청하는 것은 항상 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죠. 약속을 잡거나 질문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것조차도 이제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이제 언어는 단순히 소통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유창함은 시간과 연습이 필요지만 노력으로 인해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었어요. 직장에서 제 직원들은 이제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를 돌봐주죠. 지난 추석에는 동료 재연의 고향에 모두 초대받아 함께 명절을 보냈어요. 강 너머로 터지는 불꽃놀이를 보고 전통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을 보며 감탄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제가 매달 봉사활동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노인거주 시설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집안일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희의 활기찬 수다와 흥겨운 노래에 어르신들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진답니다. 삶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순간이죠. 또 저는 젊은 세대를 위해 창고에서 무료 과외를 진행하여 하역장을 임시 교실로 바꾸기도 했어요. 일부 아이들은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언어 기술을 가르치고 멘토링을 제공하기로 했죠. 덕분에 저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심각한 피해를 남겼을 때 저희 직원들은 재건을 돕기 위해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잔해를 치우고 물품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 삶이 얼마나 연약하면서도 회복력이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돼요. 봉사 경험을 통해 저희는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는 드디어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화산 풍경과 활기찬 문화가 있는 한국의 아름다운 남쪽 휴양섬을 꼭 가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적은 월급으로는 비행기 표를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1년 가까이 상여금과 초과근무 수당을 모아 꿈에 그리던 여행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어요. 마침내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이 천국 같다고 생각했어요. 울창한 야자수 숲, 드라마틱한 해안 절벽, 아늑한 작은 박물관 등 5일간의 모험 동안 저는 모든 디테일에 흠뻑 빠져들었어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윙윙거리는 창고 대신 열대 새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는 것이 즐거웠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한적한 마을과 숨겨진 해변을 탐험하면서 느림의 미학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섬의 상징적인 여성 해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개인 해녀 체험을 예약했어요. 잠수복을 입고 전복과 성게를 찾아 바다로 뛰어들었죠. 해녀들의 수중에서의 우아함과 두려움 없는 용기는 저를 경외하게 만들었어요. 그 용기를 앞으로의 삶에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에 정착했지만 저는 여전히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저를 직관적으로 이해해주는 절친이 그리웠어요. 고향에 있는 가족 및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영상통화는 항상 너무 빨리 끝났어요. 명절은 특히 더 힘들었어요. 3번째 한국 크리스마스에 향수병에 시달리던 저는 그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목적 없이 산책을 나선 적도 있었어요.
반짝이는 조명과 축제 노래가 제 외로움을 증폭시켰죠. 충동적으로 애완동물 가게에 들어섰을 때 불쌍한 보호소 강아지 한 마리가 저를 맞이해주는 것을 보았어요. 귀가 삐죽삐죽한 검은색 똥개 한 마리가 그리움과 연약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순간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혼자서 방황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저는 저희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뽀삐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먹이를 사주고 꿈틀거리는 털뭉치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뽀삐를 키우면서 저는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뽀삐는 저를 훈련과 놀이로 바쁘게 하는 장난꾸러기였지만 그의 우스꽝스러운 장난과 무한한 충성심은 저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죠. 긴 하루를 보낸 뒤 그의 따뜻한 몸을 제 품에 안으면 작은 잠자리가 집처럼 느껴지게 되었어요. 제가 감정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 이 작은 생명체는 제 기운을 북돋아 주었죠. 뽀삐와 살면서 지역 사회와도 더 많이 연결되었어요. 산책을 하면서 다른 견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흥미로운 지역 주민들을 많이 알게 되었죠. 뽀삐는 아이들과 다른 강아지들의 냄새를 맡으며 매우 흥분하고는 했어요. 강아지의 친근한 에너지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생명체의 혼돈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물론 모든 것이 기계처럼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뽀삐에게서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물론 인생의 모든 축복에는 여전히 노력이 필요해요. 물류창고에서 팀을 운영하면서 저는 계속 도전하고 동기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공감으로 대응할지 고민하고 명상을 하죠.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 노력해야만 해요. 최근 제 팀에 새로 들어온 2명의 신입 교육생이 계속 다투었어요. 말다툼은 욕설로 바뀌었고 결국 저희 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저는 2사람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저희 업무는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일주일간의 냉각과 중재 끝에 그들은 사과하고 화해했죠. 물론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이 경험을 통해 자기 성찰의 기회를 주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편견에 고집스럽게 집착하던 제 모습을 떠올랐어요. 참 얼마나 성장했는지 놀라울 정도네요. 하하, 저는 지금 유리라는 10대 연수생을 멘토링하고 있어요. 그녀의 태도, 고집불통 성격, 방향감각 부족 등 많은 것들이 어릴 때의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까칠한 겉모습을 넘어 깊은 곳에 숨겨진 공동체에 대한 진지한 갈망도 보았어요. 그녀도 저처럼 좌절에 빠진 부모님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으로 보내다고 했어요. 저는 지금 유리에게 동료들을 존중하는 것부터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까지 모든 것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 조언에 삐딱하게 반응하지만 저는 그녀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유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음식 때문에 요리사에게 화를 냈다가 질책을 받았을 때 저는 그녀의 좌절감에 공감해 주었어요. 이런 경험이 내가 성숙해지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부드럽게 설명했죠. 그녀는 비웃었지만 다음날 스스로 요리사에게 사과했습니다. 인내를 통한 발전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일과 공부 모두에서 작은 승리를 했고 그것을 스스로 축하하고는 해요. 한때 입도 뻥긋하지 못했던 한국어 실력은 이제는 소설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어요. 대수학에서 숫자를 계산하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지만 지금은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죠.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지금은 근육질의 팔이 누구보다 쉽게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 중 그 어느 것도 즉각적으로 또는 고통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었어요. 모두 긴 여정을 받아들일 때 매일 조금씩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였죠. 인내는 언제나 보상을 받습니다. 저는 스태프들의 멘토로서 이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는 합니다. 직원들의 성장은 저희 성장에도 원동력이 되어주죠. 지금까지의 성장을 돌이켜보면 이제 한국의 교훈이 제 성격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관대함, 겸손, 근면, 끈기, 공감. 이러한 특성은 한국에서의 고군분투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어요. 가장 힘든 날에도 이 길이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어떻게든 인도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물론 제 마음 한구석에는 미국에서 다시 만나 새로운 지혜를 발휘하고 싶다는 설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이곳에서 찾은 단순함, 영성, 목적의식을 소중히 여기고 있죠. 제가 구축한 커뮤니티를 떠난다는 것은 씁쓸한 일이에요. 언어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고 문화적 차이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저희는 깊은 인간적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이곳에서 일하고, 여행하고, 생활한 경험은 저희 뿌리를 형성했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집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언어의 유창함과 마찬가지로 다음 단계로 발전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해요. 성장이란 익숙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최근 저희 팀은 몇 달에 걸친 대규모 프로젝트의 완수를 축하했어요.
저희는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마지막 선정물들이 항구를 떠나는 것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사랑하는 커뮤니티가 되었어요. 저는 다음에 어디를 가든 그들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기로 했죠.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어요. 마지못해 집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열린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화를 내고 자격지심과 소심함으로 한국에 도착했던 10대 소녀는 이 심오한 여정을 통해 지울 수 없는 변화를 겪었어요. 돌아보면 제 자신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 사실 정말 멋진 일이죠. 관점, 회복 탄력성, 목적의식이 제 안에서 꽃을 피웠으니까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몇 주는 씁쓸했어요. 부두에서 일하며 동료들과 유대감을 쌓던 소박한 일상이 무척 그리울 것 같았죠. 뙤약볕 아래서 지친 노동을 통해 저에게 존엄성과 인내심을 가르쳐준 순간들, 산책길에 만난 길고양이, 생선가게에서 나는 김, 갈매기, 울음소리 같은 소소한 기쁨도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적인 성장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였어요. 부모님은 이미 고향에 있는 대학 수업에 저를 등록해 놓으셨죠. 부모님은 제가 고등교육과 커리어를 쌓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렴 하고 말씀하셨죠.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국제 비즈니스와 아시아 언어를 혼합한 복수 전공을 결정했어요. 제 꿈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연결을 구축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저를 변화시켰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었어요. 해외 교육 여행을 이끌고 문화 몰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 영역에서 다양성을 옹호하는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흐릿하지만 열린 마음을 통해 분열을 해소하는 것이 제 목적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저만의 독특한 길은 저를 이러한 소명으로 이끌었습니다. 출국이 가까워지면서 이곳에서의 일상을 빛내준 소소한 기쁨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해안선을 따라 뽀삐와 함께 걸으며 갈매기를 즐겁게 쫓아다니게 하기도 하고 편안하게 자리 잡은 커피숍 밖의 벽화를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기도 했죠. 창구 동료들과 마지막 소주잔을 기울이며 웃음과 소망도 나누었어요. 좋아하는 풍경과 맛을 다시 찾아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보물처럼 모았어요. 인근 사원의 고요한 경내에 단풍으로 물든 숲속 하이킹, 수산시장의 북적이는 열기. 이 낯선 곳을 집처럼 느끼게 해준 감각적인 디테일들 모든 것들을 말이죠. 이삿날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작은 잠자리를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감정이 북받치는 것을 느꼈어요. 혜준이가 주말에 서울에서 내려와 짐을 싸는 걸 도와주었죠. 저희는 늘 그렇듯 밤늦게까지 함께 웃고 울며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비좁은 간이침대도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누우니 매우 편하게 느껴졌어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저녁, 저는 혜준이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항구 위 전망대로 데려갔어요. 저희는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타오르며 바다 속으로 사라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혼자서 그 일모를 수 없이 목격했었거든요. 그 아름다움을 그녀와 함께 나누는 것은 완벽한 피날레였어요. 물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사랑하는 뽀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뽀삐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뽀삐를 버릴 수 있겠어요? 제가 외롭고 힘들 때 큰 위안을 주었던 친구였는걸요. 그를 낯선 사람에게 넘긴다는 생각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중 혜준이는 뽀삐가 자신의 농장에서 함께 사는 것은 어떻냐며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놀 공간도 넉넉하고 뽀삐를 돌봐줄 친절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안도감에 제 가슴이 부풀어 올랐어요. 제가 어려울 때 혜준이가 다시 한번 나를 구해준 것이었죠. 저는 무릎을 꿇고 뽀삐에게 마지막으로 긴 포옹을 하며 눈물로 작별 인사를 속삭였어요. 뽀삐는 제 얼굴을 사랑스럽게 핥아주었죠. 그래서 뽀삐를 떠나보내는 것이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변화하니까요. 저는 어디를 가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뽀삐가 혜준이 가족들에게도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큰 기쁨을 줄 거라고 믿기로 했어요. 마침내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정말 아찔했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어린 시절의 익숙한 풍경들이 마법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보였죠. 한때 고향이라고 생각했던 서울이 얼마나 낯설게 느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부모님의 품에 안기니 마치 꿈에서 깨어난 기분이었어요. 아버지는 거의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눈가에는 웃음주름이 가득했죠. 제가 정말 3년을 떠나 있었던 걸까요?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으면서도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애비는 열정적인 포옹으로 저를 거의 쓰러뜨렸어요. 그녀는 더 이상 낄낄대던 10대 소녀가 아니라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여성이 되어 있었죠. 저 없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제 친구들도 분명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제가 다시 미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죠. 제 어린 시절 침실은 제가 남겨두고 온 보이밴드 포스터, 지저분한 책장, 테피스트리, 장신구 등 타임캡슐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익숙한 풍경과 소리,
냄새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위안이 되면서도 매우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많이 변했지만 제 물리적 세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수년간의 절제된 일상과 문화적 몰입이 균형을 이룬 미국 학생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학교 친구들의 평온하고 혼란스러운 에너지가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저녁에 언어를 공부하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커뮤니티와 소통하는 시간이 그리워졌어요.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설명하려니 답답했어요. 그들은 저를 변화시킨 수업을 이해하지 못했죠. 한때 저를 사로잡았던 소소한 가십과 사회적 지위 게임은 이제 얄팍해 보였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찾은 깊이와 근거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학 교수들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제 독특한 배경과 관점을 자랑스럽게 공유했습니다. 언어 능력 덕분에 토론할 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저는 또한 그들의 지혜와 다양한 삶의 여정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흡수하고 싶었습니다. 교육이 새롭게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오랜 친구들과의 연락이 끊긴 후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한인 학생회에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떡볶이 스터디를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는 두 문화에 대한 저희 복잡한 관계에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또한 저는 화려한 파티보다 마음 챙김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캠퍼스 명상 동아리에 참석하기도 했어요. 휴일에는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미국의 전통은 따뜻했지만 한국에서 보았던 영적인 헌신은 부족해 보였어요. 친척들이 아시아 문화에 대해 모욕적인 일반화를 할 때는 제 생각을 말하기도 전에 자리를 떠나야 했죠. 이제 모든 것이 무한히 미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제 방은 익숙함의 안식처가 되었어요. 혜준이의 편지와 사진이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서예와 한글 관련 서적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와 함께 공부를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매일 밤 일기를 쓰는 간단한 습관도 언어 향상을 제공했습니다. 봄에 벚꽃을 보면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재료는 다르지만 제가 좋아했던 매콤한 찌개와 바비큐 고기를 재현해 먹기도 했죠. 밤에는 먼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찰 종소리에 잠에서 깨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겨울방학에 서울로 돌아가는 여행은 감격스러웠어요. 혜준이와의 눈물의 재회는 마치 가족을 껴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저희는 모든 것이 시작된 넓은 창고 부지를 하루 종일 걸었어요. 그 허름한 철제벽에는 수많은 고난과 축복이 담겨 있었죠. 졸린 부산에 이어 빠르게 돌아가는 서울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한국말과 얼굴에 둘러싸여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맛보지 못했던 길거리 음식들이 제 오감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소중한 첫 일주일 동안 저는 다시 한번 평온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영문화 충격이 닥쳤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깊은 우울감에 빠졌고 갑자기 바다 멀리 떨어진 사람과 장소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죠. 가족들이 저를 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남겨진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학교는 저를 바쁘게 지내게 했고 제 진로를 만들어 주었어요. 한국 기술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전문 기술과 문화적 몰입을 병행할 수 있었죠. 저의 한국어 실력은 큰 자산이 되어 상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성장 마인드로 돌아간 것이 좋았습니다. 주말에는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시골에 있는 이모의 화훼 농장에서 흙을 파고 묘목을 가꾸고 꽃다발을 만드는 등 일손을 도왔어요. 육체적 노동은 저를 다잡아 주었죠. 조용히 나란히 일하면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성장을 가꾸는 일은 제 개인적인 발전과 일치하는 일이었죠. 학업 스트레스가 압도할 때는 해외에서 배운 간단한 요가 명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인내심이 매 순간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었죠. 제 인생을 바꾼 여행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그 효과는 미묘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지혜를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고 있어요. 그 지혜는 무지에 직면했을 때는 연민으로 부드럽게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졸업하고 기술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저만의 독특한 경험을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음식을 나누거나 언어 게임을 통한 작은 문화 교류도 진심을 다하면 마음과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제 작업 공간에는 평화, 용기, 힘, 기쁨과 같은 소중한 가치를 상징하는 한글 글자를 직접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어요. 이 글자들은 매일 저희 목적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비록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저는 저를 만들어준 사람들과 장소와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돌아가서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돌아보고 옛 선생님들께 제 발전을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문득 어려움이 닥치면 먼지가 많은 부두에서 화물을 나르던 소녀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공동체를 발견하고 인내심을 통해 언어를 배웠으며 친절을 통해 편견을 버릴 수 있게 되었죠. 열린 마음 덕분에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밝게 미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매 순간을 기회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변화 능력은 무한합니다. 인생은 저희를 먼 바다로 휩쓸고 갈지라도 인간의 가치는 변함없이 닻을 내릴 가 있어요. 제 경험을 떠올리며 저는 제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이 아닌 오래된 지혜롭고 풍화된 돌처럼 느껴지고는 해요. 한때는 끝처럼 느껴졌던 것이 겨우 여정의 한순간이었을 뿐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제가 어디를 가든 저희 일부가 되었어요. 그 지혜가 가장 소중한 기념품이 되었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